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학원 두 번째 이야기. 어긋나는 꿈. 어두운 방 안에 전화벨이 끝없이 울렸다. 부드러운 울림으로 여백을 채우는 그 소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든 찬수의 두터운 잠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수에 온 후로 찬수는 텔레비전에서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켜놓는 버릇이 붙어 있었다. 그가 수면제처럼 펼쳐들고 읽다가 잠결에 떨어뜨린 추리소설은 침대 밑에 곤두박혀 있었다. 전화벨은 아직도 끈질기게 울렸다. 물방울도 바위를 뚫을 수 있어서일까. 마침내 찬수의 잠에 닿은 전화벨 소리는 그의 잠의 꺼풀을 하나씩 벗겨내고 드디어 그의 어지러운 꿈속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찬수는 꿈이라고, 자기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곧 이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걷어차듯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다. 뚜렷하지 않으나 어떤 이해감이 그를 다급하게 했다. 수화기를 들면서 그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를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주말에 내려온다던 아내가 맨 먼저 떠올라서였다. 그런데 이상스럽기도 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한데 뒤엉킨 늪의 수초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그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김이사, 나요. 그쪽은 남자였다.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분간이 안 되었다. 찬수는 잠시 멍청하게 말을 잇고 있었다. 김이사. 그쪽에서 다시 말했다. 물을 먹인 종이의 떨림 같은 목소리였다. 누구인가? 아, 선영, 웬일이야? 벌써 왔어? 드디어 찬수는 답답한 망각에서 솟구쳐 나오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의 학교 친구 소는 오늘 골프장에서 사귄 유부녀 둘을 데리고 여수로 오게 되어 있었다. 깨끗한 여자들이라고 그가 여러 번 강조해서 찬수는 간밤에 깨끗한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상상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터였다. 여긴 서울인데 참 세상이. 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생겼나? 찬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재만이가 죽었다네. 손이 말했다. 재만이가 왜? 죽다니, 죽는다는 게 뭔가? 찬수가 놀란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그는 전화벨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듯이 죽었다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재민이가 죽어? 그러나 짧은 혼돈과 침묵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명료하게 깨달았다. 재만이라면 손과 함께 찬수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고등학교를 각기 달리 진학했다가 대학에서 또다시 만난 인류들이었다. 저녁을 시켜다 먹으면서 뉴욕 현지 법인에 무슨 말썽이 생긴 모양이라 급히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쓰러지더란다. 그 친구가 지난 여름에 전무 승진한 건 알지? 전무턱 내겠다고 벼르더니 그 턱 낼 시간도 못 내고 일에 미쳐 살다가 그만.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지읒그룹에서 기획실 말단으로 시작해 오너들과 친인척 관계도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재만. 40도 되기 전 어느 날 밤부터 발기가 되지 않아 아내를 놓아 먹인다던 친구. 사춘기의 자식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서 3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준다던 인류학벌 출신의 능력 있는 아버지. 지난 80년에
산업구조 개편 때 기업 통폐합에서 살아남으려고 생사를 걸었던 덕에 회사를 살리고 자신의 검은 머리를 반백으로 물들였던 남자. 그가 회의를 주재하던 중 너무도 싱겁게 슬며시 쓰러지더니 세상을 버렸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맥이 끊겼더라고. 그래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못했다고 손이 울먹이며 말했다. 손이 울먹이지 않을 수 없듯이 찬수도 제만의 죽음에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열정이 한 기업의 성장에 남김없이 쏟아부어졌다는 의미에서 세 사람은 도토리 기재기인 셈이었다. 우리는 애국자라고, 우리만큼 나라 경제에 전력 두고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언젠가 룸사롱에서 그들은 접대부를 제각기 끌어안고 짐승처럼 소리친 적이 있었다. 오전 중에 올라갈게. 영안실은 어디지? 원남동 대학병원이야. 부인이 기절을 하더라는구만. 부부라는 게 뭔지. 동창들한테 연락은 다 했나? 몇 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찬수와 소는 여기서 얘기를 끝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찬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죽은 듯이 있었다. 그렇게 조각된 조형물같이. 한동안 굳은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아주 힘겹게 손을 풀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밀어냈다.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멀리 해안에 저반등이 보이고 가까이엔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경쟁심 때문에 애증이 뒤섞였으되 늘 연민의 내용이 같았던 친구. 제만이는 이제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지 않은가. 생일이 2달 빠르다고 언제나 취하면 동생하며 으름장을 놓으려던 자식. 한국의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고 살아야 한다더니 풀어내지 못한 어떤 스트레스에 목숨줄이 옥죄었던가. 만나면 매출액과 부채 비율,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의 상위점 따위를 즐겨 얘기하더니 그것은 결국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찬수는 49, 자기 나이를 생각했다. 어느 한때 돈 주고도 좌절을 사본 적이 없다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부채살 눈길의 끝부분에 서 있는 이상한 것, 꼭 자기 키만한 어떤 어두운 물체가 느껴져 흠칫 몸을 떨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죽음이 그와 나란히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것의 존재를 소름 끼치게 깨닫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찬수는 어둠이 싫었다. 그는 다급하고 거칠게 커튼을 닫았다. 빈틈도 남기지 않고 꼭꼭 여며놓았다. 그리고 그는 삼각 팬티만 입은 몸으로 다시 침대로 왔다. 그러나 그는 그 위에 눕지 않고 끝에 엉덩이만 대고 앉았다. 아주 멍한 얼굴로 초점이 흔들리는 눈을 하고서. 그가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해 어느 순간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나이에 죽음이 불러간 제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여기 남아있으되 불현듯 자신의 삶이 어이없는 허망한 존재로 느껴져서 이미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음으로 잃은 적이 있고, 연전엔 회사를 구멍가게로부터 창업시킨 창업주가 세상을 뜨는 경험을 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년의 건장하고 당당한 인텔리가 알몸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텅 빈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이었다. 누가 살아있다고 말할 것이며 죽음을 모른다고 얼굴을 돌릴 것인가. 죽음은 끝없는 나락이어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왜 살아있는 동안 하찮은 일로 투기하고 경쟁하고
보살피지 못했던가. 찬수는 생각하면 할수록 회오의 감정만 더 짙어갈 뿐이었다. 오래도록 진한 울음을 울다가 그는 여러 번 깊고 큰 숨을 쉬고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오전 비행기가 토요일이라 이미 예약이 끝났을 것이었다. 그래도 찬수는 표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잠 같은 건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으나 그래도 측은한 고아처럼 침대에 누워 담요를 끌어덮었다. 아이들과 아내가 생각났다. 그들은 너무도 믿는 자기 살과 같아서 도리어 잘 생각나지 않는 피부치들이었다. 만약에 찬수는 자신의 갑작스런 죽음을 떠올려 보았다. 아내는 도저히 아이들을 추슬러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여자는 자기만 믿고 바라보며 살림만 하며 살아온 여자이므로. 그래서 그는 죽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마무리 지었다. 일에 미치는 건 자기 성취감 때문이지만 그 성취감 뒤엔 아내와 자식이라는 가정이 손바닥에 앞뒤처럼 붙어 있었다. 찬수는 다시 일어났다. 그는 아내에게도 제만의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가 오늘 1박 2일에 동창 여행을 떠난다던 건 까맣게 잊은 채. 아이고 김서방, 웬일인가 이 아침에. 사위의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가 끔뻑 죽는 신용을 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찬수는 인사말도 있고 용건을 말했다. 어머먼 나갔다네. 자네한테 알렸다던데 일을 어쩌나. 모르고 있었나. 장모가 안절부절 못하였다. 찬수는 그제서야 태경이 동창 어쩌고 하던 걸 기억해냈다. 아, 예, 제가 깜빡했었네요. 동창들과 설악산 간다고 했었습니다. 내일 오겠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에 올라가긴 하는데 집엔 못 들르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애들은 별일 없죠? 찬수는 이렇게 태연한 척 말했지만 발목이 빠지듯 전신에서 기운이 달아나는 걸 느꼈다. 아내가 집을 비운다는 게 그것도 자신의 허락으로 그렇게 했건만 너무도 허전한 것이었다. 자기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도 잃은 기분이었다. 아내에 대해 이런 기분에 젖어들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가 자신의 몸에 붙은 팔이나 다리에 대해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역할에 대해 알 필요를 느끼지 않듯 태경이라는 이름의 아내는 그의 팔과 다리였다. 밖에서 돌아가는 그곳, 돌아가는 마음에 망설임이나 거리낌이 생길 수 없는 그의 소유인 집의 일부이기도 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찬수는 태경에게 불만거리가 없었다. 아내는 늘 남편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남편인 찬수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기대치라는 것이 내조의 역할뿐이었고 그런 면에서 태경은 나무랄 것이 없었다. 정말 아내는 가정밖에 모르는 여자였다. 언제나 가계부를 적고 연말이면 자신에게 보여주며 가게 경영에 노하우를 쌓는 여자. 남편의 건강 돌보기와 아이들의 학교생활 관리, 집안 가꾸고 대소가의 경조사를 찾아다니면서 남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가는 여자. 그래서 찬수에게 태경은 고향일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없다니. 이날 새벽 찬수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태경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 그 마지막에 고인 느낌은 괘씸함이었다. 왜 내가 집으로 가야 할 때 마땅히 기다리고 반겨줘야 할, 반겨서 그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기도 전에 들어줘야 할 임무가 있는 아내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아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감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내가 다른 재미를 찾아 집을 비웠다니. 효자보다
악처가 났다는데 하물며 악처도 아닌 여자가. 찬수는 다가오는 아침보다 더 진하게 자신을 사로잡는 삶에 대한 처연한 느낌을 달랠 길 없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내를 미워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갔다. 퇴근 시간도 없는 회의로 진을 빼고 혹은 발기불능에 이르러 아내를 풀어먹이는 이 시대의 소위 유능한 남편의 애환을 어찌 아내라는 여자들이 냄새나마 맡을 수 있으리. 차가 태경의 집으로 들어가는 찻길에 이르렀을 때 태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깜짝 놀랐다. 왜 갑작스럽게 수많은 눈들이 이 차를 보고 있으리란 생각이 느닷없이 발작처럼 끼쳤을까. 여기서 내리는 게 좋겠어요. 태경이 안전벨트를 흡사 밧줄 마냥 움켜잡고 말했다. 호주는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태경의 걱정을 읽었다.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근심과 불안, 초조와 격정이 없는 상태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따사로운 봄날같이 편안했다. 그런데 태경에게 이런 복병이 나타난 것이었다. 잘 가요. 호준이 눈으로 인사했다. 그러나 태경은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문틈에 꼬리가 낄새라 허둥지둥 내려 고개를 땅으로 접었고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밤이 10시도 넘었건만 슈퍼와 비디오 가게, 전기구이 맥주집 따위가 늘어선 골목은 한산치가 않았다. 이제 오세요. 아직껏 길가에 사과며 배, 홍시와 단감 상자를 내놓고 오고 가는 이웃 단골들과 눈을 맞춰보려 애쓰던 과일집 주인이 소리쳤다. 태경은 발목을 채인 짐승처럼 우뚝 섰다. 늦으셨네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세요. 주인은 손님 하나 잡은 것만 좋아서 이렇게 짓거리며 태경에게로 다가왔다. 그러나 태경은 그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련만 그래도 그 말에 끼인 좋은데라는 것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태경은 주인을 외면한 채 과일 상자 앞에서 두루 눈을 주었다. 딱히 사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하룻밤 자고 오는 여행이었는데도 그는 떠나기 전날 사과며 배를 짝으로 들여놓았던 것이다. 단감이나 살까요? 태경이 말했다. 세 개에 2,000원이라는 그것을 그는 12개 사서 주인의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다. 태경이 집에다 초인종을 누른 시간은 10시 27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가볍게 한번 눌러서 식구들은 벨소리로 그가 태경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어미냐? 현관문의 철판 틈소리로 전씨의 가슴 조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예요. 태경의 목소리도 전씨의 것과 흡사했다. 좁은 현관 사이로 마주보고 사는 앞집과 그 위층들에 자신이 이제 돌아왔다는 걸 들킬까 염려스러운 것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문을 열자마자 전씨가 여전히 조심스럽고 한껏 기를 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주눅든 습성들이 싫었다. 마치 낫지 않는 부끄러운 상처를 보는 느낌이었다. 예, 김서방이 왔다. 전씨가 고개 숙인 딸에게 첩보원처럼 소곤거렸다. 복판에 8팔자로 놓여있는 찬수의 신발을 보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떨군 고개가 그 모양대로 굳는 느낌을 아프게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지금은 잔다. 전씨가 딸의 두려움에 이런 구자질로 위로를 하고 싶은 것이었다. 찬수의 구두는 크고 구두코는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났다. 언제 왔어요? 태경이 두터운 두려움의 각질을 밀어내며 더듬더듬 말했다. 저녁에 왔더라. 어제 너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전화를 했어. 서울 올라온다고. 아범한테 얘긴 했었지?
갑자기 왜 왔대요? 태경은 거실로 올라서며 대답 대신 이렇게 물었다. 친구가 누구라더라? 갑자기 세상을 버렸다더라. 대학 친구라고 하던데. 전씨가 아이처럼 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했다. 태경은 코트를 소파에 놓고 정작 식탁 의자에 앉았다. 태경은 갑자기 세상을 뜰만한 찬수의 대학 친구를 생각해 보았다. 그가 누군지 좀채 떠오르지 않았다. 태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호준을 생각했다. 그가 이제쯤은 자기 집에 닿았으리라고. 그리고 그가 자기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무식하다던 말을 까닭 모르게 떠올렸다. 혹시 나도 내 남편에 대해 무식한 건 아닐까? 호준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몇 배나 되는 세월을 살아낸 남자에 대해. 태경이 이런 생각에 파묻혀 있는 사이에 전 씨는 잠든 아이들 방을 살피고 나와 딸에게 말했다. 소영이 그게 지 아비한테는 참 곰살궂게 굴더라. 아빠가 들어오니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아빠 부르며 달려가 안기니. 꼬리치며 달려드는 개도 그 맛에 키우는 건데. 전 씨는 태경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짐짓 이런 얘기로 딸의 마음을 다독거리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태경의 침묵은 전 씨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태경은 자기가 없는 이 집안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우와 소영이는 역시 이 김씨 집안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태경의 이런 생각이 아주 터무니없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돌아오는 차 속에서 호준의 손을 잡거나 떨어져 앉아서도 그의 온몸이 느껴지곤 할 때 그와 함께 사는 상상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단 둘이. 그래도 부족함이나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던. 태경은 지금 그 느낌에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어서 들어가 봐라. 영안실에서 밤새 뭘 했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 전 씨가 말했다. 태경은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때와 마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안이건만 왠지 예전 같은 친숙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루한 풍경같이 꼭 그러했다. 전 씨는 맥 놓고 앉은 딸이 조금씩 미워지기 시작했다. 아녀자가 바깥 출입에서 돌아오면 죄송한 맘에서라도 더 자세가 공손하고 싹싹해야 하겠거늘 저 애의 저런 표정이며 태도는 무슨 수작인가 싶어서였다. 그래도 그는 40 중반의 유부녀 딸이 손아래 애인과 1박 2일의 여행을 했으리라곤 꿈도 꾸어보지 못했다. 그저 저렇게 멍청이 제 할 일 잊고 앉았는 건 피곤해서 그 피곤 탓이라니 여기고만 싶었다. 11시가 다 된다. 전 씨가 말했다. 태경이 게으르게 일어섰다. 그리고 옷을 벗으러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쪽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태경은 몸이 굳는 걸 느꼈다. 황갈색의 문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고 그 안엔 자신과 아주 다른 감성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 이질감에서였다. 등 뒤에서 전 씨가 그럼 난 잔다 하고 말했지만 태경은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냥 문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문을 열자 찬수의 덩치만큼 큰 숨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그의 깊은 잠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었다. 씻기도 싫어서 그냥 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런데 그는 선뜻 침대에 오르지 못했다. 찬수가 가운데에 누워서이기도 했지만 침대가 아주 비좁게 보여서였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침대가 작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태경은 그 비좁은 데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는 차라리 방바닥에 눕고 싶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이라는 남자가 살 부대끼기 거북한 타인처럼 그런 느낌도 들었다. 얼마나 어슴푸레한 방 안의 침대 곁에 서 있었을까. 이윽고 태경은 이불장을 열었다. 문짝이 전에 없이 삐걱 소리 지르며 열렸다. 태경은 질겁해서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찬수의 동정을 살폈다. 그는 계속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태경은 숨을 깊게 내쉬고 이불과 요를 꺼내었다. 그때 이불과 요가 방바닥에 큰 소리도 없이 내려지는 순간 찬수가 돌아 누웠다. 태경은 그것도 모르고 소리 날까 두려워 열린 이불장 문은 닫지도 않은 채 요를 폈다. 누구야? 찬수가 잠에 푹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다. 태경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처럼 남편을 불렀다. 찬수가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려 애쓰며 허비적대며 손을 들었다. 당신. 그리고 그가 투정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웅얼거렸다. 그러나 태경은 자기를 찾는 것이 분명한 남편의 흔들리는 팔도 잡을 수 없었고 그에게 뭐라고 더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소금 기둥처럼 서 있는 것밖에는. 당신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언제 왔는데? 찬수가 더듬더듬 말하며 비로소 반쯤 감긴 눈으로 태경의 모습과 침대 밑에 그득한 이불 요를 두리번거렸다. 당신이 너무 고나게 자서 깨울까봐 난 밑에서 자려고. 태경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 쓰잘데없는 소리를. 찬수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는 무거운 피로의 덮개를 젖히고 아내와 방 안 풍경을 제대로 보았던 것이다. 지금이 몇 시야? 다시 찬수가 물었다. 한 10시는 좀 넘었어요. 태경은 시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했다. 이제 왔어? 아니요. 차가 좀 밀리긴 했지만. 당신 친구 누가 돌아갔어요? 태경은 찬수가 다른 상상을 할 틈을 주지 않아야 했다. 찬수는 혀를 찼다. 그는 지금 제만의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쓸데없는 짓은? 당신도 고단할 텐데 올라와 어서 자라고. 찬수가 이렇게 말하며 한켠으로 몸을 밀었다. 태경은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그대로 둔 채 침대에 올랐다. 몸에서 마른 수수깡이 바람에 부대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찬수가 태경이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아내가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제만이야. 찬수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는 죽은 친구조차 지금은 잊고 싶었다. 잊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과 존재 의미까지 거머쥐고 있음이 틀림없는 회사 일도 그렇고 아직도 자신의 장래가 불투명한 개인 기업의 조직 생리도 그랬다. 그는 지금은 그저 온순한 아내, 따뜻한 아내의 품에 고향 가듯 안기고 싶을 뿐이었다. 자기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라는 가엾은 존재에 지금은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파묻고 싶은 것이었다. 그 사람이요? 그렇게 강단으로 생긴 사람이? 태경은 여전히 남편의 갈증을 모른 채 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니까 나도 믿지 마.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믿을 게 못 되니까. 어이, 당신은 무슨 말을? 태경이 말했다. 찬수는 태경의 말을 채 끝맺을 수도 없게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바닥에 못 박았다.
태경의 팔과 다리가 한동안 버둥거렸지만 바닥의 개구리는 이미 해부가 시작되었다. 여보, 제발. 아니, 정신 좀 차리게. 너무너무 고단해. 여보, 제발. 난 지금은 제발 이러지 마라. 난 지금은. 태경은 눈을 아프게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평화 속에 그 평화가 아직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쳐들어오는 포악스런 힘에 저항해 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태경의 어줍잖은 저항은 차라리 찬수에겐 새로운 양념 맛이라고나 할까. 저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태경은 호준을 생각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닿았던 자신의 몸과 감촉, 그리고 기쁨을 기억해냈다. 호준의 어깨 너머로 발견한 수평선과 해안선, 한가로운 파도, 바다로 향해 날던 갈매기,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명의 샘으로 씻긴 호준의 온 몸, 진통처럼 열리던 수평선의 여명. 마침내 찬수는 사정을 했다. 그의 무기력해진 성기는 제풀에 태경의 질에서 쓸려내리듯 빠졌고 그의 몸도 흘러내리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집이 최고야. 찬수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그의 아내는 남편의 끈적거리고 지친 성기와 사타구니를 닦아줄 것이며 질 좋은 꿀물을 타서 그의 피로를 쉬 풀리도록 해줄 것이었다. 마누라가 편해. 찬수는 태경의 오래된 습관을 기다리며 속으로 말했다. 사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서면 제때 달래주곤 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성교가 그중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제만의 발인을 위해 찬수는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났다. 그는 그 일만 끝내면 본사에 들렸다 여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관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앞으론 자주 올라오도록 할게. 문 밖에 한 발을 내딛던 찬수가 문득 뒤돌아보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배웅하는 아내가 왠지 측은해 보였던 것이다. 시집이라고 와서 자기 하나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남편에게 잘 가라는 인사말 한마디 못하게 입이 굳어있던 태경이 찬수의 이런 말에 대뜸 대꾸를 했다. 여보, 여긴 걱정 말아요. 찬수는 문 밖으로 내딛던 발 한 짝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며 마루 끝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무방비 상태인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있어. 뜨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허전해 보이는 아내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그리고 그는 떠났다. 태경의 입은 남편의 입맞춤에 봉인된 채 굳어 있었고 그는 닫힌 문 안에서 멀어져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들었다. 태경은 한동안 문턱에 그렇게 서서 꼼짝을 못했다. 남편의 표정, 그의 태도에서 전달되어지던 애틋함이 징그러움과 하면 갑갑하고 한편으론 그의 그런 감정에 쓰러져 울고 싶기도 해서였다. 이런 감정의 대혼란이 태경을 지치게 만들었다. 지난밤 남편과의 성교 때 느낀 절망이나 슬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혼란에 빠져든 것이었다. 그러나 태경은 자기 자신이나 아내로서의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학교에 갈 아이들의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거실에 커튼을 열었다. 밤이 길어 어둑한 아침이 유리문 밖에 있었다. 호흡처럼 호준이 떠올랐다. 그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싶었다. 눈 뜨면 사랑하는 사람의 맑은 눈과 맨 먼저 마주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태경의 몸에서 전신의 세포들이 도들도들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격정 때문에 움직이는 비안개처럼 휙휙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는 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과 몸은 호준이 있을 어떤 곳으로 비처럼 달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의 그는 최근에 사들이기 시작한 테이프 중에서 슈베르트를 찾아내고 알페지온의 소나타를 듣는 것으로 끝이었다. 식탁에는 조금 전 찬수가 마시고 난 찻잔이 놓여 있고 커피가 흰 자깃잔 바닥에 질척이는 웅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태경은 그 잔을 들어 설거지통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마련했다. 첼로와 피아노의 선율이 태경의 혼란과 우울 그리고 그리움의 갈피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김서방이 참 양반은 양반이다. 김말이를 썰어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통에 담고 있는 태경의 옆으로 와서 전씨가 말했다. 그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딸이 없는 빈집에 들어온 사위에게 몹쓸 죄를 지은 기분이었고 그런 기분의 뒤에 깔린 벌에 대한 조바심 나는 기다림이 아무런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자 사위의 권위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성질 나쁜 사내라면 아내에게 싫은 소리라도 내지르고 심하면 시끄러운 소리라도 낼 법하지 않은가.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사위가 떠난 것이었다. 전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건대 가장의 그런 너그러움은 은혜나 다름이 없었다. 자기로선 남편이나 아이들 아니면 시집의 일로 외박을 하기 전에야 무슨 명목으로 집을 나가 잔단 말인가. 그런 일은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기품 있는 아녀자로선 마땅히 그래야 했다. 붙박이로 집안을 지키되 가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늘상 대기시켜야 옳았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행복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태인에에 가면 아주 딴 세상 같은데 그는 태경에게선 그런 딴 세상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은 맏딸에 대한 그의 애정이고 기대이기도 했다. 그가 한평생 지켜온 올바른 아녀자의 삶의 도리가 맏딸로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태경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겐 어머니의 감정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기분이 그의 머리카락에도 닿지를 않았다. 아이들 도시락을 문턱에 놓아두고 아이들이 아침을 먹도록 준비해준 다음 그는 방금 잠을 깬 나비처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이거 볼래? 곧 그가 방에서 나와 식탁 위에 조개 껍질 몇 개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조개 껍질이네요. 근우가 밥을 씹으며 말했다. 엄마가 바닷가에서 주웠단다. 이쁘지? 구멍 뚫린 모시조개, 어린 홍합 껍질, 파도에 오래도록 쓸리어 끝이 뭉퉁해진 고동 껍질. 설악산에도 바다가 있나? 소영이가 눈을 반짝 뜨고 물었다. 순간 태경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다. 그는 재빨리 아이들을 외면하려고 돌아섰다. 왜 없어?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다고. 근우가 동생에게 퉁명스레 뱉었다. 엄마는 설악산 간댔지 언제 바다로 간댔냐? 소영이도 찌지 않았다. 맹꽁이 같은 게 설악산 가면 바다도 가고 그렇지. 넌 안 가봤냐? 근우가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서며 동생을 한껏 얕잡아보는 투로 말했다. 그래, 잘났어. 소영이가 뾰루통에서 내뱉었다. 들었다 놨다 오누이 뿐인 게. 아기야, 다투며 커야 정이 도타와진단다. 전씨가 소영이의 어깨에 가방을 메어주며 말했다. 태경은 왠지 초라해 보이는 조개 껍질을 하나씩 주워들었다. 태희가 아직 나갈 때가 아니지. 전씨가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며 전화기 옆으로 가 앉았다. 태경은 아이들이 먹은 식탁을 치울 생각도 않고 어머니와 자기가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과 함께 여행에서 돌아온 가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우선 호준이 준 그림을 꺼냈다.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다. 연두와 보라와 푸른 색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경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가 화장대에 세웠다. 그것은 크고 작은 화장품들을 단숨에 압도해버렸다. 태경은 다시 가방을 정리했다. 사방에서 모래알이 떨어졌다. 손수건을 꺼내도 심지어 휴지와 화장품에서도 모래알이 떨어졌다. 태경은 그렇게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모래알들이 슬프도록 반가워서 손가락 끝으로 낱낱이 찍어 모았다.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 언니 좀 바꾸란다. 이때 전씨가 들어와 태경에게 말했다. 단잠을 억지로 깨워야 할 때처럼 짜증이 나서 태경은 낯을 찡그렸다. 잘 다녀왔어, 언니? 태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러나 태경은 이렇게 짧고 마음이 묻지 않은 말투로 대꾸했다. 형부가 갑자기 올라오셨다더니 자기 친구가 죽었다나 봐. 40대지? 그럴 거야. 정말 40대 남자들이 많이 죽는구나. 형부는? 괜찮아. 태경은 형부도 49인데 하지만 죽은 재만 씨는 쉰인지도 몰라. 형부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친구들보다 한 살이 적더라고. 하는 말은 속에서 혼자 우물대고 말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귀찮아서였다. 태희는 자기가 아는 40대 누구누구도 죽었다고 말하더니 형부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더냐고 물었다. 태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지 뭐. 태경은 지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희는 언니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지금 모시겠다나 봐. 노인네라 어린애랑 같이 있는 게 좋으신 모양이야. 그렇겠지. 여긴 애들이 다 컸으니까. 태경이 말했다. 태희는 언니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잤으며 무슨 얘기를 나누었고 기분은 어떤지 그런 가슴 근질거리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허사가 되어 섭섭했지만 여기서 통화를 끝냈다. 태경이 전화를 하는 동안 전 씨는 벌써 세수를 하고 나왔다. 밥 먹어야죠. 태경이 식탁으로 가며 말했다. 먹고 싶지도 않다. 노인 되면 하루에 2끼 식사도 괜찮다더라. 전 씨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식탁으로 왔다. 태경이 식은 찌개에 가스불을 켰다. 그 녀석이 알미를 찾는다더라. 에고 어른이고 그저 저 좋아하는 건 귀신같이 아니. 전 씨가 태희의 아이 이야기를 했다. 태경은 고개만 끄덕이었다. 김서방은 언제 또 온다니? 글쎄 뭐 자주 올라오겠다고. 태경은 뱀꼬리 감추듯 말끝을 흐렸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전 씨가 자기 앞에 놓인 수저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툭 뱉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뭘 어쩐다고. 태경이 볼분 소리로 말했다. 속은 캥겨들었건만 그랬다. 이때 전화벨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전 씨가 훌쩍 고개를 돌리는가 싶더니 일어섰다. 엄마 내가 받을게요. 찌개 냄비를 들던 태경이 소리쳤다. 전 씨는 뜨악한 표정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괜찮아요. 그래요. 하늘이요? 어머 그렇네요. 어쩌면 저렇게 파랗죠? 바다 같아요. 정말 그래요. 꼭 다시 하세요. 언제든지. 행복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씨는 고개를 돌리고 딸의 이런 숨 넘어가는 듯한 말소리를 들었다.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끼쳤다. 누구 전화냐? 전씨가 발갛게 상규된 얼굴로 다가오는 딸에게 물었다. 엄마! 태경이 전씨를 소리쳐 불렀다. 백기를 축혀들듯이 어쩌면 방패막이인 듯. 그러나 그의 얼굴엔 불안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무엇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선 해맑고 뿌듯한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온전... 이젠 전씨의 불길한 걱정이 쫓기는 형국이 되어서 그는 도리어 얼떨떨한 채 중얼거렸다. 엄마? 다시 태경이 어머니를 불렀다. 두 눈이 반짝이는 얼굴로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서 아직 놀란 표정인 전씨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예, 징그럽다. 왜 이러니? 다 늙어가지고. 어머니가 결코 싫지 않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당치도 않은 팔 힘으로 딸을 밀어내는 신용을 하였다.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 엄마를 슬프게 한 적 있어요? 내가 기쁘면 엄마도 틀림없이 기쁠 거야. 태경이 어머니를 이젠 야위어 살갗과 뼈가 제멋대로 노는 게 옷 속으로도 느껴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뜨겁게 말했다. 전씨는 그래도 불길한 느낌을 말끔히 지우지는 못했다. 그래, 누구 전화냐니깐. 전씨가 딸의 발 힘이 느슨해지며 풀려나가자 다시 물었다. 아이고, 엄마도 괜찮다니깐. 그런 건 뭐 친구지 뭐. 태경은 잊고 있던 식탁 쪽으로 걸어가며 가볍게 털어버리듯 말했다. 친구? 전씨가 혼잣말처럼 물었다. 태경은 무슨 노랜가 흥얼거리며 상을 걷고 다시 차리기 시작했다. 전씨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 입맛이 당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습관이어서 식탁에 앉았다. 설악산 같이 갔던 친구냐? 딸이 마주 앉자마자 전씨가 물었다. 엄만 그게 그렇게 궁금하우? 그래, 왠지 자꾸만 알고 싶다. 내가 딸이긴 하지만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이유? 사람이야 실수하려 들면 무슨 나이가 따로 있는 줄 아니? 전씨가 국사발을 들어 벌컥 마시고 나서 딸을 외면한 채 말했다. 엄마, 실수? 태경이 전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태경에겐 왜 전씨의 실수라는 말에서 엉뚱하게도 피냄새를 느꼈을까? 전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태경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한 공기가 채 되지 않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전씨가 이젠 태인회로 가야겠다고 일어섰을 때 태경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절 믿으세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하겠어요?